예, 2020년 12번째 원래 회의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2월 14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모두 건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과학기술 포럼의 두 번째 온라인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또 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최석식 과의회 회장님을 모셨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966년도에 키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67년에 과학기술처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의 과학기술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쭉 지켜봐 오셨고 또 이제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이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과학기술 포럼은 우리 최석식 과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모두가 앞으로 50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강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나고 또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만나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연말에 하시는 일 모두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반가운 얼굴로 그리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연말의 강연에 아주 적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제가 최석식 회장님을 소개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과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석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될 텐데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 혹시 누가 앞장서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실 분 계세요? 예, 받치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세계적인 측면으로부터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대한민국이 현재 어디 있고 지금까지 예측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앞장서야 될 것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약하려면은 첫 번째는 국가이익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죠. 영국 보수당의 블랙싯 EU로부터의 탈퇴부터 시작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계의 협력의 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죠. 예를 들면 파리 기후변화협의에서 탈퇴를 했고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죠.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는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또 한편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가장 무서운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 확산입니다. 이것은 생명상실 또 국경 폐쇄, 경기 침체가
수반되고 있고, 반면에 생명과학기술과 비대면 접촉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쩌면은 국제규범과 역학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 부분은 인공지능과 생명 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은 완전 자동화될 것이고, 생산 통제 주체, 이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계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시대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보통신 기술 쪽,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생명과학부에서는 유전자 치료와 뇌질환 치료가 주요 영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기반 영역도 중요한데요. 신소재 기술이랄지 초정밀 나노 기술, 또 탈탄소 에너지 기술, 그래서 신재생, 수소, 핵융합 에너지 등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세계 경기 제5파동 시대에 대해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 과학기술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경기가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순환을 하는데, 뭐 단기 파동 이론도 있고 중기 파동도 있고 장기 파동도 있습니다. 단기 파동은 대표적인 게 40개월 주기라는 치킨 파동이 있고, 중기 파동은 10년 단위의 쭈글라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파동으로는 50년 정도 주기의 콘드라티에프 파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50년 주기의 콘드라티에프 장기 파동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는 밑에서 이쪽 불황 때부터 이렇게 회복을 해서 호황을 이루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순환론인데요. 콘드라티에프가 봤을 때 1820년대에 한번 호황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50년에서 70년대, 그리고 세 번째는 1900년에서 1915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을 슌페터, 우리가 잘 아는 기술혁신의 이론의 선구자는 슌페터, 조셉 슌페터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성장을 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콘드라티에프의 장기 파동론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콘드라티에프의 장기 파동론 중에서 각각의 호황이 불황기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회복돼서 호황을 이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전쟁, 또 하나는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슌페터는 기술 혁신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 불황기 때 엄청나게 누군가에 의해서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 힘에 의해서 세계 경기가 끌어올려졌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콘드라티에프 호황을 이끌었던 것은 방적 석탄 제철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이죠. 영국에서 난 산업혁명. 두 번째는 철강, 철도 기술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발전해서 1850년대, 70년대의 호황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황은 자동차, 전기, 화학 기술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해서 경기를 끌어올렸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네오 슌페터리언, 슌페터의 후배 학자들이죠. 주로 이제 영국의 서스스 대학의 크리스토 프리먼 같은 교수가 이제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1950년에 70년 사이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적 호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전쟁부터 제1차 오일 쇼크 전까지 그 호황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화학, 의학, 전자, 항공우주, 원자력 기술들에 의해서 이 호황이 끌어져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여기까지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규명이 안 됐는데요. 다음 50년 주기로 온다면 또 하나의 이런 커브가 그려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IT, BT, NT 신소재 기술들에 의해서 뭔가 다음 호황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걸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폭발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다음 경기 호황기 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서더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는 또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콘드라트 대표 호황을 이끌던 영국이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도 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때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을 만들었었죠. 그게 바로 기술 혁신의 힘이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 호황을 이끌었던 미국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초강대국이 됐죠. 그 다음 열차를 탔던 독일, 일본이 또 세계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이제 저희 관심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을. 그래서 2009년에 세계 경제 불황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회복돼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2000년에 굉장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는 IMF에서는 당초에 5.2% 마이너스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4.4로 얼마 전에 수정을 했고 세계은행에서도 마이너스 5.2% 성장할 거다 하는 거죠.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퇴 국면이 그럴듯해요. 지금 50년 됐고 1970년에서 2020년 50년. 그러면 하강 국면, 후퇴 국면, 리세션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봐야 아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경기를 따라서 이 주도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데 최강국 이런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지금 5파동이 제5번 5번째 파동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다면은 다음 또 오르막길을 걷는 그런 커브가 그려질 텐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한국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발을 담그곤 했는데 완전히 제5파동기의 선진국이 됐다. 이것으로 인해서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때의 선진국도 이 시기 지금 리세션 시기와 디프레션 시기에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해서 세계 경기를 끌어올리는 나라가 다음에 왕자가 되는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제 관심이 사실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과학, 탈탄소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중요한 시기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또 하나의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과거 이제 주요 팬데믹을 좀 찾아봤는데요. 중세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패스트가 있었죠. 유럽에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뭐 2천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대략 2,500만 명.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서 20년 사이인데 5천만 명에서 1억 사이.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됐죠. 그런데 각각마다 이렇게 보니까 중세 패스트가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은 또 어떤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을 이룬 그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때는 중세 시대잖아요. 신이 절대적인 거예요. 신 이외에 다른 요소는 인간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던 신을 열심히 믿었는데 신이 로마 교황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전능과 절대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태동했다.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정신들이 흐트러진 거죠. 인간의 마음을 흐트러 놓은 거죠.
스페인 독감은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20, 30대 젊은이들 사망률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때는 20, 30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죠. 어쩌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전선에서 병사들이 제대로 싸움을 못했을 거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빨리 종전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정을 제가 해봐요. 예, 확실성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닥치고 있는 어떻게 하냐.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대처하는 계속 한다면, 그리고 중국 여기도 지금 뭐 겉으로는 잘 대처하는 거죠. 이런 동아시아 국가의 급부상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우리가 앞서가고 그렇게 해서 제6차 폰드라 대피 호황을 잘 준비를 한다면은, 그리고 코로나19를 잘 대처한다면은 우리가 바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아주 세계 강대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꿈을 꾸어 봅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건 뭔가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지정학적 그 단점을 빨리 극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거대 중국이 있죠. 또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우리나라 안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군이 28,500명 주둔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이런 장단점은 힘이 강하면 주변국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주변국에서 위축당하죠. 이때까지 우리 역사가 대부분 위축돼 왔었죠. 현재 주변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은 세계 경제력 1위, 군사력 1위입니다. 중국은 경제력 2위, 군사력 3위입니다. 일본은 경제력 3위, 군사력 5위. 러시아는 경제력은 좀 떨어집니다. 11위지만 군사력은 2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북쪽에는 핵무기로 보유한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쪽을 선택받도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죠. 지금 괴로운 나라이죠. 일본과는 심각한 외교 상태죠. 북한의 안보 협박이 있습니다. 여기 무수단 앞에 알섬이 있대요. 함경북도. 거기에 청와대 그림을 이런 모형의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폭격 연습을 한대요. 이게 사격장이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는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죠.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렸죠.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력 수준은 어느 거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초에 G7 회의에 한국, 대한민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로 해서 G11을 해서 확대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했으면 거의 G11 수준은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력과 군사력 두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경제력이 12입니다. GDP 기준. 군사력은 6입니다. 핵을 뺀 재래식 무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11위 정도는 될 텐데 우리 지정학 교육처로 봤을 때 이 정도로는 절대 아니되옵니다. 있죠? 예. 우리가 건재하려면 최소한 G1 또는 G2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으로 맞지 말고 막으려면은 겨우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G1, G2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후순위면은 절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걱정이죠. 그런데 G1, G2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렌체의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15세기의 이탈리아 반도의 나라들입니다. 피렌체 공화국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 고향청이 있고 나폴리 있고 밀라노, 베네치아가 있었죠. 이게 14, 6세기에는 전 유럽에서 가장 번창한 나라였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에스파냐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일어나기 전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가 일어났는데요. 이 시기에는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물결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결국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 수많은 거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신플라톤 학파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예술과 인문이 같이 이제 지원을 받고 번창했던 나라죠. 그래서 그런 강대국 예도 있습니다. 피렌체의 사례도. 또 하나는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주 규모가 적은 나라입니다. 약 4만 1000평방킬로미터 국토가.
거기에 내수면을 다 빼면 37,000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실질, 우리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6세기 말에서 18세기 한 300년, 200년 동안 세계 무역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특히 동양 무역은 왕자였습니다. 아시아 세계도 그 당시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몰아냈습니다. 영국 세력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무역권을 완전 장악했었고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역을 공격해서 많이 땄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언제 해방됐냐면은 1945년에 네덜란드 독립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식민지로 있었던 거죠. 이쪽에 가면은 이 남아메리 쪽에 수리남이 있어요. 수리남. 가이아나의 수리남. 여기는 1975년까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쪽에 보면 카리브해 연안에 몇 개의 섬이 있어요. 이것은 2010년에 그동안 이제 계속 자치를 해온 2010년에 네덜란드의 땅으로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였어요. 카리브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엄청 강대국이에요. 그 작은 나라도 세계 강국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와 예측된 미래를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분석의 틀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과학기술, 문화유산, 정식기술, 상징 이런 인풋을 받아서 경제력, 군사력, 국제관계력에서 앞서면 올라가면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 틀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씩 인풋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물적 자본, 자본이죠. 자본에는 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은행 자금 조달 가능성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를 지금 몇 달 동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도 2%대입니다. 3%대에서 이렇게 낮아져서 기업이 자금은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자금도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지금 4,265만 달러입니다. 10월 말에. 계속 매년 외환 보유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도 1932억 달러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상당히 없는 거죠. 자본시장, 이게 주로 이제 자본시장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피 지수 굉장히 요새 화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본시장은 우리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 공개해서 현금을 조달하는 그런 창구가 자본시장입니다. 원래 기능은. 예.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현금 조달 가능성도 지금 좋은 거죠. 자금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적 자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풋입니다. 여긴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92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수가 1970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6만 명 정도 되면 아주 다행이라고 그럽니다. 인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0.2%입니다. 작년에.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2028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194만 2천 명에서 하향으로 가는 겁니다. 2028년에. 그러다가 2044년 되면은 5천만 명 시대가 무너져요. 그리고 2066년 되면은 4천만 명 시대도 무너지는 큰일 났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인구수가 28인데 이제 쭉 감소되니까 2050년은 43위로 떨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힘인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2015년과 18년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9위, 2018년에 6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일본.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늘려야 되겠고요.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공공 지출이 28% 수준인데요. 수준은 이런데 순위가 세계적인 순위가 4위, 3위 하다가 5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죠.
아주 젊은 나이 25세에서 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순위입니다. 세계적인 순위가 한때 2위를 쭉 가다가 3위를 하다가 4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IMD에서 금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 27위입니다.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32에서 27위 올라갔으니까 잘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진 못하죠. 국가 경쟁이 금년에 23인데 전체는 27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과학기술 측면을 보겠습니다.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로 구성되는데 과학인프라 3위입니다. 작년에도 3위, 금년 3위. 아주 우수합니다. 기술인프라는 정보통신 쪽의 주요 요소들인데 작년에 22위에서 13위로 올라왔습니다만 13위는 좀 낮은 수준이죠. 과학인프라의 구성 내용을 좀 말씀 보면은 연구별 총 투자는 금년에 세계 5위입니다. 63개국 중에서 5위. GDP 대비 총 연구별 투자는 2위입니다. 괜찮습니다. 총 연구개발 인력 6위입니다. 특허 출원 4위. 그리고 그 중간 기술과 첨단 기술의 부가가치 비중 4위입니다. 꽤 과학기술은 잘 하고 있죠. 그중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GDP 대비 총 연구개발 비중입니다. 우리가 4.53%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이 4.94로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2위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1, 2위를 지금 몇 년 동안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별 총액이 2018년에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총액이.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 세 번째 일본, 네 번째 독일, 다음 한국입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 인력은 2018년에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규모가 영국과 프랑스보다 좀 많은 나라예요. 열심히 좀 하고 있죠. 기술 인프라 중에서 한 세 가지 했는데요.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가 2위입니다. 인터넷 잘 되는 거죠.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 비중이 4위. 또 제조업 수출액 등 첨단 기술 제품 비중이 6위입니다. 3급 특허, 미국, 유럽, 일본 동시 특허를 획득한 게 세계 5위 수준. 에세이 논문 수는 세계 10위, 아직 좀 떨어지죠. 전체적인 기술 수준에 있어서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76.9%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76이에요. 바로 지금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문적으로는 좀 괜찮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다음 인품 측면 네 번째 문화예술 측면을 보겠습니다. 다 한류죠. 가요 한류. 아리랑이 좀 인기가 좋죠. 이 BTS가 아리랑을 아주 멋있게 불러서 저도 좀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음식 한류. 음식, 드라마, 또 영화, 또 한글도 굉장히 우수한 2009년과 2019년에 10년 단위로 세계 문자에 대한 그런 심사를 한대요. 우수 문자에 대해서. 방콕에서 열렸는데 2019년에 그리고 2009년에 영국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우리 한글이. 이게 이제 좀 덜리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방역, K방역 잘 되면 좋겠고요. 영화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런 것들이 비빔밥 아주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인풋 측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인풋은 제가 정신적 상징을 잡아봤어요. 해외 사례가 좀 좋은 사례가 있던데 스위스는 국제 적십자 운동을 했죠. 앙리 튜냥. 프랑스는 국제 올림픽 운동을 해서 올림픽을 주창했던 나라죠.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국력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노벨상이죠. 매년 가을이 되면 전 세계가 스웨덴을 바라보고 있죠.
글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계 새마을운동의 성지 대한민국. 근데 이거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타깝죠. 또 하나는 민주화운동.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잖아요.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성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될 것도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다음에 이제 아웃풋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 측면에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 또 정신적 측면을 봤고요. 그럼 아웃풋 측면은 어떤가 하는 거죠. 경제력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2019년에 GDP가 했을 때 세계 12위입니다. 2018년에는 10위였고 2017년에는 11위였는데 떨어졌어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퍼캐피타 1인당 GNP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30위입니다. 2018년 28위였는데 이것도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나가다 지금 걱정되는 대목이죠. 그러면은 금년과 내년은 어떨 건가? 뭐 작년까지는 그런데 금년과 내년에서 국제기관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은 금년에 한국은 IMF에서 볼 때는 1.9% 성장을 마이너스 1.9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9% 성장할 것으로 IMF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OECD에서는 금년도 우리 성장을 꽤 좋게 봤습니다. 마이너스 0.8. 예, 그래서 하여튼 뭐 1% 내외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에서 전망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KDI에서는 금년에 마이너스 1.1을 좀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1.1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치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KDI에서 내년은 어떻게 보느냐. 내년은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2.8을 당초 했는데 며칠 전에 3.0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산업연구원에서는 이것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는 마이너스 9, 내년에는 3.2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 의견 통틀어서 금년에는 한 1% 내외, 마이너스 1% 내외, 내년에는 한 3% 정도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냐? 이건 아예 그 코로나19 이전 시기에서 전망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이렇습니다. 2025년은 한 2.6%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는 2.2%, 2030년 1.9 쭉 내려갑니다. 2060년은 연평균 성장률이 1.3%쯤 될 거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문제죠. 더 문제는 초기에는 OECD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요. 예컨대 2025년 우리가 2.6인데 OECD 2.3. 이 OECD보다 좀 높죠. 2030년은 같은 수준 되다가 그 이후에는 OECD 평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또 걱정거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더 이제 상대적으로 못해 나가는 거죠. 경제력 순위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2034년까지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전에 예상을 한 거죠. 2029년 되면 세계 10위, 2034년 세계 10위 이 정도로 지금 여기는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고민이죠.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 국내. 예. 국내는 어디에서 우리 성장 거점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국민들 각자의 소득을 올려주어서 그것을 소비로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생산으로 연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쓰게 만드는 거, 소비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잘 안 되죠.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잖아요. 결국 죄다 따먹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해외로 뻗어나가야 될 텐데, 해외는 어디로 갈 거냐? 아세안 지역이 이제 하나 일어났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이죠. 아세안. 또 하나 공을 들인 게 북한이죠. 북한하고 협력이나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자본력,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력과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아주 좋은 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세계 G1, G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걱정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세계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군사력 측면입니다. 아웃풋의 군사력 측면. 군사력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데는 평신은 경제력이지만은 결국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은 있어 왔고, 그 인류 역사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전쟁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군사력 순위가 미국이 1위입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 인도, 다섯 번째 일본, 여섯 번째 한국, 일곱 번째 프랑스, 여덟 번째 영국,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북한은 25위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핵무기를 빼고 계산한 겁니다. 핵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중에 핵을 안 가진 나라는 어디예요? 핵무기?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플루토늄을 아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걱정이죠. 탈원전. 결국 원재료를 그렇게 계속 확보하기 어려운 나라이죠. 북한과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앞섭니다. 우리를 100으로 했을 때 북한이 한 97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포함하면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840이라면 북한은 우리보다 2배 더 많은 1702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걱정되죠. 핵무기 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이죠.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미사일 지침위에서 서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군사용은 좀 풀린 게 2017년 9월에 풀렸습니다. 그때는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하되 사거리는 800km까지, 연료는 고체 연료 안 되고 액체 연료만.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차이는 우리가 잘 알죠. 고체 연료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항상 장전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유별 해야 돼요. 액체 연료를 넣어야 되죠.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위성에 의해서 우리가 다 포착이 되는 겁니다.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신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km면 여기까지요. 북한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북한 방어에만 끝날 거냐, 우리나라가 영속돼야 될 텐데 결국 범위를 넓혀야 될 거다 이거죠. 더 넓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약 요인입니다. 지금 1500km까지 가는 것은 순항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중량을 많이 못 실어요. 탄도미사일보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대칭 전력입니다. 대칭 전력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비대칭 전력에서 이제 결론이 날 거거든요.
핵무기 지금 못하죠. 물론 이제 명문상원은 NPT 국제 비확산 핵 비확산 조약이 금지를 하고 있죠. 예.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제한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꼭 이것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다음 세 번째는 국제관계력입니다. 이것은 찾아봐도 단일한 지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건데요. 경제력, 군사력, 국제관계력. 이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죠. 예,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제기구의 본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다 놓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로 상의해서 그것을 해결 방안을 찾고 또 세계를 지원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또 우리 국민이 국제구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례처럼 그리고 이종욱 WHO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처럼 또는 현재는 이회성 국제기후변화위원회 의장처럼 이런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고 또 나가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큰 우리의 국력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FTA 가입한 숫자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력의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발효된 게 16개고 서명한 게 2개 지금 타결된 게 2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은 거죠. 그건 뭐냐면 무비자 입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것, 신뢰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89개국과 무비자 협약을 맺어 있죠.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독일하고 우리가 3위, 공동 3위.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조. 그동안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원조 해주는 거. 코이카 금년 예산이 9,400억 정도 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 숫자입니다. 교포들이죠. 우리가 세계 4위입니다. 749만 명. 이건 이제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린 일본 통치를 받은 유산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이렇게 갔고 또 일본에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거죠. 기타 이제 우리나라의 가요, 음식, 영상, 언어 이런 것들도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국제관계력에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쪽에서 우리 FTA 발효 현황이 우리나라에 있고 각 대륙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체결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서명식을 했죠. 온라인으로 했는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이게 이제 세계 최대 FTA라고 그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공적 개발 원조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으면 미미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좀 늘려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주는 것도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빨간 부분이 유상으로 주는 겁니다. 뭔가 조건을 붙여서 주는 거거든요. 차관 형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주는데 좀 인색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상으로 많이 주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고마움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호이카 예산 중에서 지역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골고루 이래서 우리 팬들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죠. 다음에는 우리나라 제2 동포입니다. 보셨듯이 749만 명 여러 나라에 같이 잘 분포되어 있는 이게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영상물 선호도도 중요한데 어느 동남아 지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외 드라마에서는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해외 예능에서도 우리나라 것이 가장 인기가 있대요. 미국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해외 영화는 미국이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 영화가 두 번째로 이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되는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인풋 요소, 아웃풋 요소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풋 요소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용성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요. 종합 분석 차원에서. 물적 요소는 별로 제약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돈은 잘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적 자원은 좀 규모도 줄어들고 또 교육의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죠. 과학기술은 무한적 가변 요소, 이게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한적 가변 요소. 문화예술은 제한적 가변 요소로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동남아에서 우리 한류가 언제까지 갈 거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또 어떤 사람은 한 길에 한 4년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은요. 이제 자기 나라 것을 각자 찾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한적 가변 요소다 이렇게 봐. 정신적 상징 아주 소망스러운데 현 상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면은 무한적 가변 요소인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바람직한 접근 구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국이 되는 건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고 여기에 국제관계력을 보탠다면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경우에 9별로 물적, 인적 자원들이 경제력과 국방력을 같이 키워야 되겠고 국제관계에서는 우리 외교활동, 문화예술, 또 정신적 상징, 체육 분야, 여러 분야들이 더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은 세계 강국 G1 또는 G2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게 함축적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게 한국판 뉴딜이죠. 7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정으로 요약되어 보니까 여기 제가 생각했던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밑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겠다. 세계 경기 회복을 주도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투자 규모도 2022년까지 67조 정도, 2025년까지는 160조 정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을 봤더니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했어요. 정부가. 보니까 다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 댐, 다음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10개가 과학기술이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이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던 그런 관점하고 되게 같아요. 예.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될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을 쭉 연상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은 제가 작년에 어느 지하철역에서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예.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광고판이 보여요. 이거였어요.
전에는 나는 대한민국 독립군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이제 나는 기술 독립군입니다. 연구원이 역군이다 이거예요.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이 앞장서 왔던 게 사실이죠. 몇 개 사례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일본,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예요. 그중에 74개, 세계 1위 첨단 기술 제품을 분석을 했대요. 세계 1위 첨단 기술 제품 74개. 그 중에서 나라별로 보니까 미국이 25개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중국이 12개, 세 번째가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이더라고요. 일본한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신문이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3위였어요. 7개. 이거 다 과학기술인들이 한 거예요. 이게 7개입니다. D램, 유기 발광 다이오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스마트폰, 슬림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이게 세계 1위 첨단 기술 제품이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를 봤어요. 작년도에 무역 흑자를 이룬 제품들이 뭐냐. 10개를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반도체가 가장 많았어요. 흑자가.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석유 제품, 선박류가 네 번째,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철강판, 해서 건전지 축전까지가 5번째, 10번째입니다. 이게 다 첨단 기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첨단 이 주역들이 우리 과학기술인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10대 무역 적자 품목, 우리나라에 없는 원유, 천연가스, 원유는 100%고요. 석탄, 예, 이 원유가 여기도 지금 석유 제품이 있는데 원유를 우리가 사다가 가공해서 여기 파는 것이죠. 예. 의류, 철강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요새 이제 친환경에서 그린 뉴딜에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의 순위는 어떤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대 기아가 세계에서 4위예요.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 다음이 우리 현대예요. 현대 기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전기차. 이건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 측면에서 보면 LG화학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영토와 관련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어도는 이런 무인도죠. 하여튼 보이지 않는 암초죠. 해저 암초. 바람이 없으면 4.6m 해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2003년도에 이런 구조물을 만듭니다. 해양연구소, 당시에는 해양연구소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왔어요. 과학기술부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남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이 섬이 된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한국의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특강을 많이 갑니다만, 제가 한 300여 이상 나갔는데 갈 때마다 이 퀴즈를 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이 어디냐고요. 다 마라도, 해남, 땅끝마을 그래. 저는 이어도다 이렇게 해요. 이어도가 공식적으로 국제 인정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가 중요한 게 이거죠.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뜬금없이 중국이 우리 마라도가 포함된 지역을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2주 후에 우리도 맞받아칩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이렇게 다시 확장해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어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한 거죠. 세계 어느 나라 아무 소리 못했어요.
만약 이호도 해양과학기지가 없었다면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우리가 그럴 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감히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일본은 그 전에 이미 이호도가 포함된 이걸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볼 때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한국만 뉴딜이 성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겠죠. 사실상 죄송스럽지만 과학기술인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의도 따르겠습니다. 이 과의에서는 지금 수년 동안 과학기술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추호 중고등학교의 과학특강 또는 과학관 전시물 해설, 또 과학영재, 과학탐구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발전에 대한민국 존립의 초석인 우리 현장 과학기술인들,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분들, 또 개발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혁신하시는 분들, 또 그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 또 판매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물론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보를 주실 분은 아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 연말에 딱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우회가 앞장서서 가시고 과학기술계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실까요? 예, 저도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과우회가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선 사실은 김명수 대전 과학부시장이 오늘 발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 출장이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최석식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고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코로나19로 참 힘들게 지나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 우리 과학기술 포럼 회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정말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좀 더 조심을 해주시고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멀리 떨어지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은 세상이, 밝은 세상이 시작됐으면 하는 기대고요. 이걸로 올해 경자년 쥐띠해라고 그러대요. 쥐띠해를 끝내고 내년에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내년 새해에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우리 마음껏 악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올해 과학기술 포럼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